휘트니는 단순히 디스코그래피로 설명하기엔 말할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1991년에 미국 국가로 국민 가수가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990년에 나온 3집과 후속작 4집 사이에는 8년간의 텀이 있거든요. 이 시기가 휘트니한테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특히 1992년이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불릴 만해요. 이 시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화 보디가드가 나옵니다.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빼고 젊은 분들은 이 영화가 낯설 수도 있어요. 휘트니 휴스턴의 스크린 데뷔작인데 이 당시 최고 인기 배우 중 하나였던 케빈 코스트너와 호흡을 맞춰서 캐스팅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미국에서 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4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게 되죠. 휘트니가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저는 케빈 코스트너가 오지게 멋있었던 거 빼면은 영화 자체는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휘트니 또한 본인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배역을 맡았지만 그렇다고 뭐 메소드 연기를 보여준 건 아니었고 영화 평점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이 영화가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이유는 사실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영화를 보시자마자 알 겁니다. 휘트니가 또 한 번 음악으로 끝장을 내버렸으니까 I Will Always Love You를 빼고 이 영화를 논할 수는 없을 거예요. 휘트니 휴스턴, 나아가 디바 전체를 대표하는 곡이라고 봐도 좋은데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옛날 디바 이름 아무나 한 명 대고 이 사람 대표곡 말해봐라 이러면은 가장 먼저 찍듯이 이 곡부터 말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영화 안에서도 이 노래는 상당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초반부에 남자가 부른 컨트리 버전의 곡을 욕하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휘트니가 부른 버전이 나오고 그렇게 감정이 폭발하는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 곡은 심지어 첫 42초간은 반주가 없어요. 케빈 코스트너가 처음 무반주 얘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은 1년 전 미국 국가 부를 때 오케스트라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헛짓거리냐고. 하지만 휘트니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완전히 곡을 보내버리죠.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강해지는 목소리였던 거예요. 실제로 반주가 강해지는 구간은 딱 마지막 1분 30초밖에 없거든요. 그 호소력에 그 경이로움에 압도되어서 노래를 가만히 듣다 보면 4분 30초가 순식간에 지나가요. 영화에서 이 음악이 나오는 타이밍도 귀신 같아서 이 영화는 엄청난 임팩트를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들이 어떤 편곡을 하던 간에 휘트니는 그 훨씬 이상을 해내는 거죠.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래 해석의 천재인 겁니다. 정말 그 어떤 곡을 고치든 그건 그냥 휘트니의 노래가 되고 I Will Always Love You 같은 경우도 돌리 파틴이 부른 원곡과 비교하면 그 압도적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디가드 OST는 거의 휘트니 정규 앨범 아니 그 이상의 대접을 받아요. 이 앨범의 판매량은 4,500만 장, 거의 뭐 반 1억 장인데 여기서 싱글 컷된 곡 6곡 중에 5곡이 휘트니가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휘트니 휴스턴의 앨범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연말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휘트니 그 자신도 7년 만에 연말 최다 판매량 기록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받던 그래미에서도 올해 앨범, 올해 음원상을 포함한 4관왕 달성. 이걸로 휘트니는 팝스타 이상의 무언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 목소리 하나로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1992년이 터닝 포인트가 된 또 다른 사건은 바로 바비 브라운과의 결혼. 이 결혼은 또 휘트니의 목소리, 나아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마는데 그러니까 1992년에 인생 최고의 행운과 불행을 모두 겪은 거죠. 이때까지는 서로 상반되는 만큼 서로 의지하고 채워주는 관계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휘트니의 약물 중독도 가속화되고 맙니다. 휘트니가 바비 때문에 마약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이 보필만 잘해줬다면 분명히 보디가드를 기점으로 최전성기를 훨씬 오래 달릴 수 있는 역량이 됐거든요. 실제로 휘트니는 결혼 이후 아주 의욕에 넘쳤다고 해야 하나?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고 곧장 딸을 낳고 93년부터 진행한
보디가드 월드 투어에는 남편을 동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애지중지, 귀하게 자란 휘트니랑은 정반대의 삶을 사는 바비잖아요. 나쁜 거를 같이 하면 했지 말릴 만한 인물은 절대 못 된 거죠. 휘트니는 바비를 만나고 오히려 안 되는 술도 입에 대기 시작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둘 다 폐인이 돼버리고 말죠. 휘트니 본인도 이때쯤 되니까 슬슬 마약이 문제가 되는 걸 인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세상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잘 몰랐고 하늘처럼 위대한 자기를 말릴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여전히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면서 공연 다니고 영화도 찍고 그랬어요. 휘트니가 1998년에 4집이 나오기 전까지 무려 3개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사랑을 기다리며, 프리처스 와이프, 그리고 신데렐라 뭐 이런 영화들인데 그 연기 경력에는 큰 진전이 있었지만 보디가드만큼 성공한 건 당연히 없었고요. 그렇다고 이 기간에 음악 경력이 절대 텅 빈 건 아닙니다. 뭐 역시 나오는 영화마다 휘트니의 목소리를 뽑을 대로 뽑아먹으면서 OST를 찍어냈죠. 사랑을 기다리며의 OST가 1200만 장, 그리고 프리처스 와이프의 OST가 600만 장을 팔게 됩니다. 거기서 또 하나의 빌보드 1위 곡이 나오기도 하고 휘트니는 계속 그 이름을 대중들한테 알려나갔죠. You know you can count on me. I'm on a destination. Whether I am gonna take it slow, take it step by step by step. 사실 계속 영화만 찍은 거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휘트니는 이때 음악적으로는 거의 이룰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결혼도 했고 딸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때 제일 행복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때부터 인기에 취해 해결을 미뤄온 문제점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상극이었던 바비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안 맞고 가족은 휘트니를 조절하지 못할 망정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려요. 바비와 휘트니의 가족이 서로 간 사이가 좋았냐면 그것도 아니고, 이 편에서 말씀드린 휘트니의 친구 로비는 또 그 둘과 모두 껄끄러운 관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시한폭탄을 몇십 개씩 들고 다닌 거예요. 실제로 바비는 휘트니와 나는 지금 생각하면 결혼의 방향성 자체가 달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맞다나 나는 평범하게 아기 낳고 서로 사랑받는 가정을 원했지만 휘트니는 그게 아니었다. 내 생각에 휘트니는 이미지 세탁을 위해 결혼을 한 게 아닐까 싶다. 그 이미지 세탁이란 게 바로 로빈과의 동성연애 루머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인들끼리도 서로 얽히고 설켜서 신경전을 오지게 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들이 좀 다 이상해요. 겉으로는 다 아이고 우리 형제 뭐 이러면서 호영호제 하는데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고 있고, 심지어는 휘트니와 바비의 부부관계도 약간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좀 쇼윈도 부부 느낌? 투어에는 항상 바비를 동행했고 이후 앨범에도 바비가 참여를 많이 했는데 정작 비화를 들어보면 바비는 항상 사고만 치고 다녔습니다. 바람을 오지게 피고 다녔고 딱 결혼 직후에 최상한가를 찍어버린 휘트니를 질투해서 온갖 기행을 벌였죠. 근데 또 미공개 후티지에서는 서로 알콩달콩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2004년에 출연한 리얼리티 쇼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서로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바비 본인도 나중에는 조울증 진단을 받고 휘트니처럼 재활원을 몇 번이나 들락거리는 신사가 됩니다. 안 맞을 때 빨리 헤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휘트니는 동아줄을 끝까지 붙잡고, 휘트니의 가족은 이걸 두고 휘트니가 어렸을 때 받은 이혼의 상처로 자기 딸에게는 똑같은 상처를 주기 싫었을 것이라고 해요. 휘트니 본인은 망자니까 주변인들 얘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생활상 유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다 말이 다르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게 서로 간 갈등과 신경전이 극에 달할 때쯤 4집이 나오고 이때부터는 또 완전히 달라진 R&B를 보여주게 되죠. 8년의 공백기만큼 이전처럼 고음으로 끝장내지 않더라도 아름다운 음악들이 나온 거예요. Can be miracle. All I really wanted was some love your time. Told me that someone else was on your mind. What you do to me? Can't take what you did. Look what you did to me. Look what you did to me, baby. Oh, you're right. Don't you dare come running back.
이건 그 당시의 힙합과도 어느 정도 교집합이 보이는 앨범입니다. 이전의 앨범과는 다른 리듬감이 들어져서 아주 들을만한데 실제로 뭐 평론가들도 이 앨범을 가장 좋아했다고 하고 완전히 R&B로 돌아선 휘트니의 보컬 능력도 뭐 말할 것도 없죠. 10년 전에 베스트 팝 보컬상 타던 사람이 이번엔 가볍게 베스트 R&B 보컬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딱 여기까지가 휘트니의 전성기였어요. 휘트니는 여기서 스스로 파워게임의 결론을 내는데 그 파워게임의 결론은 바로 로빈을 자르고 가족과 남편 바비를 안고 가는 것. 그리고 휘트니는 그에 따른 후유증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투어를 망치고 완전히 폐인이 되는 자신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바로 급격한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